과거로 물건을 던질 수 있는 초능력이 있어. 어떤 물건이든 과거로 던질 수 있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러올 수 있어. 처음엔 그냥 평범한 돌멩이를 10만 년 전으로 던졌어. 그러자 눈앞에 자막이 나타났지. 10만 년 전, 숙주가 던진 돌이 푸른 피의 구덩이에 나타났고 용의 피 기운을 살짝 머금었네. 100년이 흐르고 용의 피를 머금은 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 표면에 특유의 용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500년이 흘러 돌의 색깔은 회색에서 핏빛 붉은색으로 변했고 표면의 용문양은 더욱 선명해졌어. 1000년이 지나 돌은 해와 달의 정수를 흡수하여 용혈정석으로 변태했어. 그리고 5000년이 흘러 다친 청룡 한 마리가 우연히 이곳에서 치료했고 내 용혈정석은 순수한 용의 기운을 머금고 더 높은 경지로 변태하기 시작했어. 8000년이 흘렀고 용혈정석은 용원혈 성경으로 변태했어. 이날 한 상고시대 강자가 우연히 이곳에 구덩이를 발견했지. 운 좋게도 그들은 숨어있던 청룡에게 잡아넣혔고 내가 던진 용원혈 성경은 빼앗기지 않았어. 1만 년이 흘러 용원혈 성경은 완전히 모습을 갖추었지. 이번 1만 년 투척 설정이 완료되었어. 숙주님, 회수하시겠습니까? 이내 내가 마음먹자. 그 용원혈 성경이 내 손에 나타났어. 넌 순간 크게 기뻐했지. 내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보려 할 때 시스템이 갑자기 투척 실패라고 알렸어. 남은 쿨타임은 24시간. 넌 실망했지만 그래도 아주 만족했어. 이것 덕분에 평온해졌거든. 40년간의 수련이 드디어 진전이 있었으니까 과거 호연중에 막 들어갔을 때를 떠올리면 놀라운 모습으로 모든 영웅을 압도했고 1000년에 한 번 나올 천재라 불렸는데 지금은 축기 완성 단계에 멈춰서 이름 없는 장경각 수호자가 되었어. 함께 들어온 사형제들은 이미 문파를 열거나 각자의 꿈을 쫓아 떠났어. 하지만 이제 나도 어린 시절의 검성 꿈을 쫓을 수 있게 됐어. 한 칼의 원한을 갚고 쾌락을 얻는. 하지만 몰랐던 사실은 너의 두 번째 투척이 내 검성 꿈을 산산조각 냈다는 거야. 다음 날 쿨타임이 완료되었을 때 넌 용원혈 성경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 하나는 수련용으로 쓰고 다른 하나는 자원과 교환할 용도였지. 하지만 지난번 경험 덕분에 이번엔 장소를 지정했어. 1위, 숙주님의 투척 조건에 따라 투척을 시작합니다. 10만 년 전, 숙주가 던진 돌이 푸른 피의 구덩이에 나타났고 용의 피 기운을 살짝 머금었네. 100년이 흘러 용의 피 기운을 머금은 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 표면에 특유의 용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500년이 흘렀지. 돌의 색깔은 회색에서 핏빛 붉은색으로 변했고 표면에 용문양은 선명하게 보였어. 1000년이 지나 돌은 해와 달의 정수를 흡수하여 이미 용혈정석으로 변태했어. 5000년이 흘러 다친 청룡 한 마리가 이곳에 숨어 치료했고 용혈정석은 순수한 용의 기운을 머금었고 더 높은 경지로 변태하기 시작했어. 8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용혈정석은 용원혈 성경으로 변태했어. 이날 청룡은 용구덩이를 떠나 며칠 동안 놀러 나갔고 몇몇 상고시대 강자들이 틈을 타 용구덩이로 잠입했어. 내가 던진 용원혈 성경을 훔쳐갔지. 1만 년이 흘렀어. 내가 던진 용원혈 성경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재련되었어. 아쉽게도 이번 투척은 실패했어. 이것을 본 넌 순간 멍해졌지. 이 망할 청년 같으니라고. 이번 실패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야. 하지만 자신이 던진 조건은 지난번과 똑같았잖아. 포기하지 않은 넌 다음 날을 기다렸고 세 번째 시도를 계속했어. 이번 투척이 종료되었어. 숙주님, 회수하시겠습니까? 손에 든 두 번째 용원혈 성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어. 그 다친 청룡이 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간헐적으로 미친다는 걸? 그래서 넌 용원혈 성경을 먼저 투척하지 않기로 했지. 그 후 한동안 넌 용원혈 성경으로 수련하면서 다른 물건 투척을 시도했어. 점점 시스템의 버그를 발견했지. 하루에 한 번만 투척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얼마나 던질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얘 테스트 결론은 이랬어. 수량이 많고 적음과 진화 시간은 모두 자신의 정실력에 달려 있다는 것. 왜냐하면 돌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고 수억 개의 돌은 수억 개의 독립적인 투척 과정을 가진다는 거야. 이 엄청난 진화량은 순간적으로 정실력을 붕괴시킬 수 있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넌 우연히 발견했어. 대량의 돌을
과거의 어떤 용맥에든 던져두고 몇백 년 동안 침전시키면 완벽한 최상급 영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수익률은 영원열 성경을 던지는 것보다 훨씬 컸지. 하지만 모든 돌이 최상급 영석으로 변하는 건 아니었어. 게다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도 있었지. 예를 들어 누가 파가거나 황금 개미에게 먹히는 등 말이야. 모두 손실을 발생시켰어. 이후 며칠 동안 넌 수련하면서 다양한 투척을 시도했어. 내가 던진 용석은 성공적으로 육량석으로 변태했어. 이번 투척이 완료되었어. 내가 던진 100그루의 혈기초는 정렬했고 아쉽게도 이번 투척은 실패했어. 내가 던진 옥량초는 성공적으로 자줏빛 유령초로 변태했어. 이번 투척이 완료되었어. 내가 던진 흑혈석은 변태 과정에서 임과 변수가 발생하여 재가 되어 사라졌어. 아쉽게도 이번 투척은 실패했어. 내가 한 달간 고된 수련을 거쳐 수련은 축기기에서 금단 대화망 단계에 이르렀지. 더 높은 자부경에 도전하려면 단수기 양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됐어. 게다가 넌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지. 진정한 강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각각 자원, 공법, 명사지도였어. 이제 자원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었지만 지계급이며 자신에게 맞는 공법은 어떻게 진화시켜야 할까? 보물은 시간이 쌓이며 천천히 진화할 수 있지만 공법은 생명체의 지혜의 결정체라서 시간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었어. 밤에 넌 홀로 달 윗 아래 앉아 자신에게 맞는 공법을 어떻게 진화시킬지 생각했지. 문득 과거 어느 선행의 강론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어. 공법은 강하고 약함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 갑자기 넌 아주 대담한 아이디어를 얻었어. 그것은 시간의 강물 속 눈부신 강자들의 지혜와 기운을 이용해 자신만을 위한 맞춤형 공법을 만드는 것이었지. 여기까지 생각하자. 넌 즉시 청경갑 안으로 돌아갔어. 서가에서 고서 한 권을 발견했다. 북한의 전설적인 인물들. 이 책에 기록될 정도라며 모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존재들이다.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 혼천존자라는 네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는 그의 일대기였다.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기록과 함께 천부적인 재능과 운을 통해 만고의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했다. 이렇게 밑바닥에서 시작해 천지 사이에 우뚝 서는 인물이 바로 당신의 목표 대상이다. 당신은 40년 수련한 사명결을 권해 공법의 맨 끝에 위법은 불완전하나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적었다. 수련자가 스스로 보완해 보라는 뜻이다. 또한 더욱 믿음을 주기 위해 마지막에 가명 하나를 지어내는데 연천준이 넘겼다고 적었다. 준비를 마치고 생각을 집중하자. 투입 조건 편집이 시작되었다. 다음 순간 손에 두루마리가 사라졌다. 그것은 시간의 강을 거슬러 3500여 년 전의 과거, 이름 없는 어느 동굴 속으로 날아가 조용히 인연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낯을 든 한 청년이 동굴에 들어왔다. 그는 그곳에서 2가지 공법을 찾았다. 하나는 취기결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명결이었다. 이 청년이 바로 요폰천이다. 그는 마을의 평범한 소몰리꾼이었으나 선도를 닦는 것이 일생의 꿈이었다. 그리고 이번 기회는 그에게 수선의 서광을 보여주었다. 두 공법을 비교해본 그는 사명결이 더 강하고 신비함을 느꼈다. 또한 발견한 사실은 사명결을 만든 이가 대능이응 영천존이라는 것이었다. 이름부터 비범함이 느껴졌다. 그래서 여폰천은 사명결을 주공법으로 택했다. 2년이 흘렀다. 여폰천은 보기 드문 재능을 보이며 스승 없이 스스로 깨우쳐 2년 만에 축기 1중에 도달했다. 수많은 문파가 손을 내밀었으나 그는 결국 청운중에 입성했다. 5년 후 금단경에 오른 여폰천은 북황 최강의 금단 수사로 불리며 수많은 천재를 압도했다. 10년이 지났다. 영천존의 가르침을 명심한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결합해 사명결을 사명구요결로 개량했다. 50년이 흘렀다. 여폰천은 우연히 알게 되었다. 자신이 닦은 사명결이 호연종이라는 이름의 이르 문파 공법이라는 사실을. 이에 기쁜 마음으로 호연종을 찾아가 전설의 연천존을 만나려 했다. 하지만 종주에게 들은 대답은 호연종 역사에 연천존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종주라는 자가 문파 공법을 익혔다는 핑계로 여폰천을 강제로 가입시키려 한 것이다. 여폰천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호연에 여는 없고 천존께서 어찌 나를 두시겠는가라며 쿨하게 그곳을 떠났다. 그렇게 100년이 흐르고 여폰천은 더 큰 무대로 나갔다.
중주 성역에서 천재들과 겨루고 교룡을 베어 넘기며 수많은 전설적인 이야기를 남겼다. 2000년이 지났다. 여폰천은 지난 수련의 경험과 모든 인연과 깨달음을 모아 다른 전승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법문을 창시했다. 삼양구유결은 청양고연결로 거듭났다. 3500년이 흘렀다. 여폰천은 이미 중주의 거물이 되었다. 하지만 연천존을 찾는 건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수소문해 보아도 역사 어디에도 연천존은 없었다. 이로써 설정된 투입이 종료되었다. 삼양결은 청양고연결로 진화했다. 이제 이를 회수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집중하자. 새로운 공법이 머릿속에 선명해졌다. 잠깐 훑어보기만 해도 당신은 느낄 수 있었다. 이 공법은 사냥 결과는 차원이 달랐다. 여폰천은 과연 대천재였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난 당신은 북황 전설 인물들의 고서를 다시 펼쳤다. 그러자 여폰천이 일대기가 바뀌어 있었고 새로운 경험이 추가되어 있었다. 바로 호연종과의 그 악연이었다. 그리고 연천준 역시 역사 속 신비한 인물로 담게되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았다. 자신의 투입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천연고용결을 얻은 후 당신은 더욱 수련에 매진했다. 며칠 뒤 깊은 밤, 한 노인이 당신을 찾아왔다. 강어르신, 어쩐 일이십니까? 떠나기 전에 얼굴 좀 보러 왔다. 이 노인의 이름은 강태극, 호연중의 원로 장로 중 한 명으로 이곳에 머문 지 5600년이 넘었다. 당신이 수각인 자리를 얻은 것도 다 그의 도움 덕분이었다. 강태극은 본래 자부 3중의 고수였으나 과거 유령 도중에 원수의 습격을 받았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수위가 금단경으로 떨어졌다. 거기에 고질병까지 겹쳐 생명력이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었다. 강 어르신, 몸 상태가? 얘야, 난 괜찮다. 이미 마흔을 비웠단다. 그는 주름진 팔을 들어 올리며 이게 바로 수명이구나 라며 읊조렸다. 우리 모두가 쫓는 장생이란 거 말이다. 강자는 세월을 뚫고 나아가고 약자는 세월 속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에 당신은 침묵했다. 결국 강노인이 먼저 침묵을 깼다. 얘야, 난 이제 가련다. 늙은이 고향이 그립구나. 그곳에서 삶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 말을 듣자 당신은 순간 멍해졌다. 큰 도움을 주었던 노인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려 하다니. 강 어르신은 꼭 가셔야 합니까? 그래, 여기서 오락에 있느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어릴 적 풍경도 보고 말이다.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그의 흐릿한 눈동자에서 미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역시 이렇게 죽고 싶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생활 앞에서는 누구나 수능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당신은 천천히 입을 뗐다. 제가 배웅해드릴게요. 멀어서 안 된다. 혼자 가마. 조용히 걷고 싶구나. 강태극은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나중에 제가 꼭 찾아갈게요. 강태극은 멈칫하더니 그럴 필요 없다며 답했다. 내 후손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니 혹시 아무도 없으면 제가 배웅해드릴게요. 강태극은 몸이 굳었고 콧날이 시큰해졌다. 목이 맸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욕을 했다. 후손들이 번창했을 수도 있지 않니? 가서 현손자라도 안아보고 싶구나. 그만 가마. 이번엔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아무도 모르게 장경각을 떠났다. 그가 반평생을 바친 호연종을 떠났다. 너는 그를 배웅했다. 한데 호연종의 전설적인 장모였던 그를 그렇게 쓸쓸히 퇴장했다. 이 순간 너는 장생의 매력을 진정으로 느꼈다. 수련에 대한 전례 없는 갈망을 가졌다. 오직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만 시간의 침식을 막을 수 있다. 다음 시간 동안 너는 수많은 영초와 영학을 투입했다. 왜냐하면 너는 더 대담한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시스템을 이용해 단약을 제조하는 것이다. 너의 기억 속에는 장경각의 10대 파경진단이라는 고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3절 파았다는 자부경 돌파 성공률을 4할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는 바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며칠 동안 투입한 것으로 단약 제조에 필요한 용약을 모두 모았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단약을 제조하는 방법은 또 다른 난제였다. 이는 공법 개조와는 달랐다. 만약 재료를 과거에 투입하여 삼국시대 단성 손으로 제조한다면 이 방법은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았다. 얼마나 오래 투입해야 할지 투입 전에 미리 설정해야 했다. 게다가 단성이 언제 단약을 제조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단약 제조에 얼마나 걸릴지도 설정 시간이 너무 길면 벌써 다른 사람이 먹어버렸을 것이다. 설정 시간이 너무 짧으면 완전히 미완성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며칠 동안 너는 미친 듯이 고서들을 뒤졌다. 마침내 한 지를 고서에서 천진호화라는 금지된 장소를 찾아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의 지화는 순수하고 1월의 정수를 극도로 흡수한다고 했다. 재료를 그 안에 던져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단약으로 제조될 것이었다. 대지를 화로 삼고 천하를 단련 삼아 1월을 뚜껑 삼아 이 생각이 미치자 너는 이번 투입의 조건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눈앞에 수많은 영약들이 사라지면서 그것들은 끝없는 세월을 넘어 100만 년 전의 천진호화굴로 향했다. 하루가 지났다. 지화의 불길 속에서 내가 투입한 재료는 모두 영액으로 변했다. 닷새가 지났다. 영액의 불순물은 모두 제거되어 완벽하고 홈잡을 데 없게 되었다. 3개월 후 단약은 이미 완성되었다. 땅을 정점으로 하늘을 덮개로 삼아 노화 속에서 1월의 정수를 흡수했다. 5개월이 지났다. 내가 투입한 재료는 이미 3절파악단으로 성공적으로 제조되었다. 6개월이 지났다. 이날 천진호화 바깥 허공에 몇몇 인형이 나타났다. 그 안에서 형성된 단약을 바라보며 탐욕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 여기까지 보자. 너는 가슴이 철렁했다. 빌어먹을 녀석들 어떻게 냄새 맡고 바로 왔지? 그러나 이들은 천진호화의 외연을 과소평가했다. 이곳은 보물터라 불리지만 동시에 금지된 곳이기도 했다. 그에 걸맞은 수위가 없으면 그 안으로 돌진했을 때 순식간에 재련되어 사라질 것이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다행히도 3절 파악단은 계속 천진호화 안에 있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숙주님, 괴수하시겠습니까? 다음 순간 내 손에는 호박 같은 단약이 하나 들려 있었다. 진한 단약 향기가 퍼져나갔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너는 한 입에 그것을 삼키고 자부경 돌파를 시작했다. 다음날 너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이것이 자부경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세상 사람들이 장생을 쫓는 것도 무리가 아니군. 이런 느낌 정말 최고다. 자부경에 들어선 너는 온몸에 황골탈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세월이 내 몸에 담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은 자부경에 들어서자 시스템 또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이었다. 생명체의 기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많은 투입 권한이 해제되었다. 생명체를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너는 마음이 움직여 만수원으로 가서 연못 펫을 하나 고르려 했다. 그런데 내가 장경각을 나서려 할 때 문 앞에는 외문 제자들이 한 무리 와 있었다. 그들은 고서를 빌리러 온 것이었다. 가끔은 너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너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해주었다. 결국 자신도 비를 맞아본 적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너는 오늘 얻은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여 이 제자들의 재능을 관찰했다. 예상대로 대부분이 백색 평범이었다. 가끔 한두 명의 청색 재능이 있었지만 그보다 높은 홍색 재능은 전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생각해보니 너도 이해가 갔다. 어차피 이들은 외문 제자들이고 재능 좋은 이들은 이미 각 동주들에게 데려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너를 방해했다. 소속 장모님, 이 공법은 공헌점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 말을 듣고 너는 소녀의 손에 들린 도구를 대수롭지 않게 흘어보았다. 나 500 공헌점이라고 답하려 했는데 그녀에게서 황금색 재능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름 강소청, 체질 유리성원 모체, 출생 중주 성역 상구 강가, 현 강가 가주의 손녀, 강가 소가주가 술안주, 평범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다. 상구 강가의 가장 완벽한 유리성원 모체를 계승했다. 하지만 상혈초 가 있어야만 각성할 수 있다. 미래의 상구 강가의 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은 무한하다. 다 읽은 후 내 시선이 다시 강소청을 향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맙소사, 내가 지금 속세에 떨어진 천재 성녀를 만난 건가? 이내 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병기결은 100 공헌점이면 됩니다. 아, 정말요? 강소청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너는 웃으며 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 장모님, 강소청은 100 공헌점을 지불한 후 기쁜 마음으로 장경각을 떠났다. 그러나 너는 예상치 못했다. 오후 무렵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을. 소 장모님, 이 공법은 아마 장모님께서 가격을 잘못 기억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강소청이 돌아간 후 그녀의 룸메이트가 그녀에게 알려주기를 이 병기결의 가격은
언제나 변함없이 500 공한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100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샀으니 이는 소 장모가 가격을 잘못 기억했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이것이 너에게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하여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돌려주러 온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너도 잠시 멍해졌다. 다른 제자들이 이런 혜택을 얻었다면 원래 좋아하기도 바빴을 텐데 이 어린 소녀는 어찌 된 일인지 오히려 돌려주러 왔다니? 하지만 그녀의 이 행동은 너의 그녀를 돕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내가 장모인데? 아니면 내가 상관인가? 내가 이 가격이라고 말했으니 그게 바로 이 가격이다. 하지만 됐다. 나 이제 쉴 거다. 감사합니다. 소 장모님. 강소청은 마음속으로 크게 감동했다. 그녀는 비록 순수했지만 하지만 그가 바보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이게 수장모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났다. 제자가 별로 오지 않아 장경각을 닫은 뒤 너도 일찍 문을 닫았다. 구대 주봉 중 하나인 만수봉에 도착했다. 그 안에서 너는 만물의 기운을 탐지하는 능력으로 줄지어선 동물들을 계속 스캔했다. 결국 너의 시선은 바위 위에 엎드려 햇볕을 쬐는 작은 녀석에게 닿았다. 제향귀 현재 실력 없음. 남은 수명 560년. 천연성 귀의 혈맥을 한 가닥 지니고 있다. 이것을 보고 너는 망설임 없이 이 작은 거북이를 선택했다. 숙소로 돌아오며 너는 눈앞에 제향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아주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천연성귀의 혈맥을 지닌 이 제향귀를 과거 천연성귀의 전성시대에 투입하는 것이었다. 꼬마야, 오늘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를 데려온 것은 너를 마스코트처럼 키우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작은 거북이는 매우 영리했다. 너의 말을 알아들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기색이 번득였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거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눈앞에 이 사람이 자신을 키우겠다고 했다. 너는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고 손가락을 베어 그에게 정혈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혈맥 계약이 성립된 그 순간 제형귀는 멍해졌다. 그는 이렇게 강력한 인간 수련자가 정말로 자신과 계약할 줄은 몰랐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너를 너에게 속한 시대로 보낼 것이다. 너희 종족의 전성시대 말이다. 당황하지 마라. 혼란스러워하지도 마라. 내가 할 유일한 일은 조용히 성장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다. 제형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모든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좋다. 다른 말은 더 하지 않겠다. 이어서 너는 투입 조건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남은 수명은 이제 560년뿐이었다. 그래서 너는 투입 시간을 500년으로 정했다. 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 너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500년을 줄 것이다. 내가 기억해야 할 유일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상고시대 내가 투입한 제향귀는 천연성귀의 일족 속으로 들어갔다. 적통 제7원비의 백속으로. 그날 당시의 부족장은 자신의 7번째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꼭 태어날 이 자식을 위해 위로는 청란을 베고 아래로는 교룡을 베었으며 태구 설산에서 선연을 채취하고 황천 금지구역에서 생명의 샘물을 가져왔다. 자신의 자식이 시작부터 앞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 눈 깜짝할 새 50년이 흘렀다. 제7원비가 성자를 낳은 그날 천연성귀 일족의 권력자들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모두 이 성자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태어난 성자의 혈맥이 매우 희박했다. 심지어 일족 반개 혈맥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이 성자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능대를 받았다. 소족장도 다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성자에게 이름은 현무라지였다. 자신에게 이 아들이 없다는 뜻이었다. 이것을 본 너는 작은 녀석을 위해 조마조마했다.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인 혈맥을 바꿀 수는 없었나? 100년이 흘렀다. 너의 영몰 형부는 일족 내에서 미미한 지위였다. 자주 다른 이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너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겼다. 조용히 성장하라. 치욕을 참고 견디며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다. 200년이 흘렀다. 형부는 수련을 매우 혹독하게 했다. 결국 그는 왕족이 없기에 계속해서 좋은 수련 자원을 누릴 수 있었다. 300년이 흘렀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현무의 혈, 맥은 마침내 향상되었다. 순도는 5분의 1에 도달했다.
하지만 주변 일족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400년이 흘렀다. 현무에게는 총 13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매우 뛰어났다. 오직 그만이 매우 평범해 보였다.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500년이 흘렀다. 현무는 계속해서 노력했다. 다른 사람들의 의심과 욕설에 맞서 그는 묵묵히 참아냈다. 언젠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이때 시스템의 목소리가 어의 베리에서 울렸다. 500년 투입 시간이 만료되었다. 소환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본 너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결국 이번 소환을 포기했다. 작은 녀석은 이번에 운이 좋았다. 적통 왕족이 되었다. 만약 그를 소환한다면 다음 투입 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힘내라 꼬마야. 이제부터는 너 자신의 운명이다. 하지만 너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결정이 훗날 너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투입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이런 무생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됐지. 생물을 과거로 투입해보려 했고 심지어 머릿속에 더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어. 그건 바로 자신을 과거로 투입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대단한 테스트를 하려 해.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우선 10년만 투입해서 간을 보기로 했지. 과거에서 죽으면 정말 끝이니까. 역사의 시점도 이미 생각해둔 곳이 있었어. 바로 선문이 숲처럼 즐비하고 토통이 사방에 널린 선무기원이야. 곧바로 특정 투입 조건을 설정했지. 괜찮은 문파에 들어갈 것. 다음 순간 영혼이 끝없는 시공을 넘나드는 듯 하더니 아주 먼 옛날 선무기원에 도착했어. 운 좋게도 넌 조화 선문에 100년에 한 번 열리는 인문 대전에 나타났지. 자부경이라는 너의 수련 경지 덕분에 가까스로 외문 제자가 될 수 있었어. 조화 선문에 들어온 첫해 넌 시간을 금처럼 아꼈지. 선문의 거물들이 강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가서 들었어. 이때 깨달은 점이 많았고 경지도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자부경 이중에 도달했지. 하지만 천재가 널린 조화 선문에서 내가 느끼는 압박은 점점 커졌어. 1년에 고작 경지 하나를 돌파했으니 불행히도 꼴찌가 되고 말았지. 동문들에게 괴롭힘도 자주 당했어. 다행히 장청이 몇 번이나 도와줬는데 그는 바로 이 문파에서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어. 조화 선문에 들어온 지 2년째. 장청이 함께 원지 유적을 탐사하자고 했지만 매사에 조심스러운 넌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 3년째. 장청은 원지 유적에서 큰 기연을 얻어 단숨에 문파의 유망주가 되었고 문파의 중용을 받기 시작했어. 너와 그의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지. 5년째. 넌 조화 선문에서 성실히 수련했지만 재능이 너무 부족한 탓에 경지를 올리기가 정말 힘들었어. 동기들은 이미 두각을 나타내는데 너만 콜지에서 힘들게 쪼다가고 있었지. 조화 선문에 들어온 지 6년째. 매번 시험을 간신히 통과했고 나중에는 문파에 남아서 수련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 조화 선문에 들어온 지 10년째. 드디어 자부경 3중에 도달했지만 재능이 너무 없었던 넌 결국 그해 문파에서 쫓겨나고 말았어. 산에서 내려오는 날 장청이 마중을 나왔고 내가 떠나는 걸 무척 아쉬워했지. 이걸로 너의 투입도 완전히 끝났어. 다시 눈을 떴을 때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 곧바로 생각을 가다듬고 자신의 능력치 창을 확인했어. 경지가 자부경 3중으로 오르면서 수명도 2320년으로 늘어났지. 이제 이번 경험을 복귀해 보기로 했어. 우선 장층의 유적 탐사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됐어. 그와 함께 갔더라면 어쩌면 너도 문파의 유명 인사가 됐을지도 몰라. 그래서 다음 투입 때는 전략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어. 좀 더 대담하게 문파를 거점으로 삼아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 이번 투입을 통해 2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었지. 원지 유적에 큰 키연이 있다는 것과 장청이 엄청난 행운다라는 사실이야. 재사용 대기 시간이 끝난 후 넌 즉시 이번 투입을 시작했어. 장소는 선무기원의 조화선문. 투입 시간은 100년. 다음 순간 영혼이 다시 기나긴 세월을 건너 선무기원으로 향했지. 이번에는 조화선문의 인문 시험을 쉽게 통과했고 장청과 의형제를 맺었어. 첫 해에는 지난번 경험을 살려 방신설이 강론이 끝날 때마다 변장하고 산나라의 주막에서 술을 마신다는 걸 알아냈지. 너의 목적은 명확했어. 그와 의원이 마주치는 것. 결국 너희 둘은 즐겁게 대화를 나눴고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지. 덕분에 방신선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수련 중 겪는 난관을 자주 물어보며 해결했어. 경지는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공법에 대한 깨달음도 깊어졌지. 3년째 장청이 원지 유적 탐사를 제안했고 이번 생에 넌 거절하지 않았어. 유적에 들어간 후 장청이 행운아라는 걸 잘 아는 넌 그의 뒤를 바짝 쫓아갔어. 덕분에 대부분의 재난을 피할 수 있었지. 결국 너와 장청은 힘을 합쳐 진법을 풀고 원지 유적의 핵심 공간에 들어갔어. 안에는 3가지 기현 전승이 있었지. 장청은 너무나 쉽게 시험을 통과해 그중 하나를 얻었어. 하지만 넌 쉽지 않았지.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끝에 가까스로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 그건 바로 단련 성법인 천원성체였지. 장청이 어떤 기현을 얻었는지는 묻지 않았어. 이런 건 비밀이니까 묻지 않은 게 이지. 조화선문에 들어온 지 10년째. 장청은 이미 장문인의 친전 제자가 되어 신분이 매우 고귀해졌어. 하지만 너와의 관계는 예전 그대로였지. 자주 너와 술을 마시며 함께 돌을 논하곤 했어. 조화선문에 들어온 지 20년째. 넌 줄곧 천원성체를 터득하며 자신의 육체 체질을 개선했어. 경지도 자부경 3중에서 자부경 4중으로 돌파했지.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수련 경지의 상승이 아니라 육체 강도의 강화였어. 30년째에 넌 천원성체 수련을 위해 문파에서 여는 강령 계획에 참가했지. 천원성체 1중을 수련하려면 자전리룡의 정혈 한 방울이 필요했거든. 3개월간의 사투 끝에 이 자전리룡을 마침내 합심해서 처치했어. 넌 기회를 틈타 리룡의 정혈을 훔쳤지. 하지만 불행히도 아무리 잘 숨겼어도 팀을 이끌던 장로에게 들키고 말았어. 넌 보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문파의 심판을 받게 됐지. 장청과 방신선이 나서서 변호해주지 않았다면 넌 이미 폐인이 되어 경지를 잃고 문파에서 쫓겨났을 거야. 이후 10년 동안 넌 감옥에 갇혀 반성의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전화를 보게 되었지. 신병이 크게 고양되었고 덕분에 경지도 자부경 5중으로 돌파했어. 45년째 되던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감옥에 나타나 너를 암살하려 했어. 죽기 직전의 찰나에 마음속으로 시스템 복귀를 외쳤지. 다음 순간 주변 풍경이 변하며 시간선이 회복되기 시작했어. 넌 번쩍 눈을 떴지. 정말 위험했어. 감옥에서 죽을 뻔하다니. 대체 그 검은 옷의 괴한은 누구일까?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날 죽이려 한 거지? 마음을 진정시킨 후 자신의 능력치 창을 확인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 설정한 10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해 5배의 수치가 차감된다는 거야. 즉 결과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수명 300년을 날린 셈이지. 정말 빌어먹을. 결국 내 재능이 부족해서야. 아니었다면 종문에서 수비표를 훔쳤다고 누명 씌울 리 없지. 솔직히 말해 그 소위 성능 문규란 것들은 다 문파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거지. 신분 높은 천지교자들에겐 있으나 마나 한 거야. 내가 잘 나갔더라면 어디 훔칠 필요가 있었겠어? 종문 대가들에게 말 한마디면 어쩌면 그냥 하사했을지도 몰라. 곧이어 넌 천원성체의 연체 비법을 펼쳤다. 이 공법은 상구 천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수량 첫 번째 단계의 8가지 재료 중 기령정혈과 현정용모는 직접 찾아야 했고 나머지 재료는 투척 시스템으로 배양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동안 넌 재정비할 생각이었다. 시간 날 때 강소청에게 수련을 지도하고 나머지 6가지 재료를 배양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반개월이 흘러 있었다. 인물, 자신, 장소, 조화 선문, 선문 제자 모집 대전에서 시간, 100년 지속. 이번 추측에서 목표는 명확했다. 기령정혈을 손에 넣는 것, 그리고 수련하는 동시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는 것. 넌 다시 산모기원에 도착했다. 입문 평가에서 넌 일약 주목받아 18등이라는 성적으로 조화 선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장청과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되었다. 첫째 해에 입문 평가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 종문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장모들이 너를 제자로 삼으려 했다. 결국 넌 이 장공이라는 장모를 스승으로 모셨다. 전생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실력이 비범했고 배후에 큰 사력이 있었다. 하지만 정식으로 장로의 제자가 된 후 넌 후회막심했다. 내 스승이 너무 무책임했기 때문이었다. 하루 종일 술에 취해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너를 바로 사형 이철선에게 떠넘겼다. 그는 이장공의 큰 제자였다. 그리고 그가 유일한 제자였다. 나중에야 넌 알게 되었다. 내 이사구려 스승이 사실 선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자 한 명을 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장공은 너에게 거의 어떤 법술도 가르치지 않았다. 셋째 해, 장청이 너와 함께 원시 제2계를 탐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에도 넌 거절했다. 왜냐하면 넌 이미 얻을 수 있는 모든 전승을 얻었기에 더는 시간을 낭비하며 모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해, 사형 이철소는 검수였다. 조화 선문의 검도 천재였다. 넌 사형에게서 한 가지 검법을 배웠다. 청유창 요결. 그 후 몇 년 동안 넌 계속 사형 곁에서 수련하며 그와 함께 산을 내려와 우매를 배워 정의를 바로 세웠다. 점점 형님의 본심을 알게 돼. 그에게 요괴는 그저 요괴일 뿐 선악 구분은 없었지. 만나면 무조건 베어버려야 했어. 흥정할 여지 따윈 없었지. 조화섬은 인분 10년째. 장청은 전생처럼 장문 직전 제자가 됐어. 너도 나름 잘 지냈고 간신히 그의 발자취를 따라갔지. 20년째. 너의 공도는 첫 경지에 들어섰어. 완전했지. 청유 참유결 첫 단계를 완벽히 마스터했어. 한 칼에 자부 8중 요술을 배웠지. 오이 썰떡 쉬웠어. 30년째. 너는 지난 생과 마찬가지로 선문의 강령 계획에 참가했어. 하지만 사형은 내가 강령을 간다니 불안해서 같이 지원했어. 원래 3개월 걸릴 매복이 사형 합류 덕분에 단 3일 만에 자뢰일령을 참살했지. 그 후 이철소는 한 손을 크게 휘둘러 청량검기를 내뿜었어. 자뢰일령의 가장 귀한 용각을 베어냈지. 너에게 주자. 이철선의 행동에 모두 격분했지. 하지만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철선은 아무 말 없었어. 칼을 들고 물었지. 왜? 너희 불만 있어? 그렇게 너는 자뢰일령 정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용각 환상도 얻었어. 지난 생과 달리 보물 절도죄라는 오명을 쓰지도 않았어. 이때 너는 극각 문파 규율이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40년째 너는 사형과 함께 남북으로 다녔고 그 혈연적 능노한 쌍은 요괴를 베던 몇 년 동안 이미 다 모았지. 이제 성체 수련 재료는 전부 모였어. 50년째 너의 검도는 두 번째 경지에 도달했어. 검선 꿈도 점점 가까워졌지. 앞으로 운간 검선이라 불릴 생각을 하니 속이 다 시원했지. 100년째 너의 검도는 두 번째 경지 원만에 도달했어. 경지는 자부 9중에 이르렀지. 이게 내 투입이 끝날 마지막 날이었어. 이날 너는 사형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 수련하러 나간다고 했어.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 내 그 미약한 실력으로 어찌 혼자 나가서 함부로 다닐 수 있겠어? 하지만 너는 고집을 꺾지 않았지. 사형에게 작별을 고하고 조화선문과도 작별을 고했어. 마지막으로 너는 이름 없는 푸른 산에 앉아 시간의 끝을 기다렸어. 투입이 끝났어. 소환 시작. 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100년이 순식간에 흘렀어. 이번 투입은 너에게 큰 수확이 없지. 검도는 두 번째 경지로 돌파했고 수리는 자부 9중으로 돌파했으며 수많은 요수 참살 경험도 얻었어. 신경이든 실력이든 너도 질적인 변화를 겪었지. 하지만 너는 잘 알고 있었어. 이 모든 수확이 전적으로 사형아 호도 덕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배경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지. 이어서 소매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 그 안에 일용 장혈이 있었지. 무려 3방울이나. 이어서 다른 재료들을 꺼냈어. 크게 손을 휘두르며 모두 약정에 던져 넣었지. 정년을 시작했어. 마지막으로 자신도 그 안으로 뛰어들었어. 황금빛 용액이 순식간에 온몸에 퍼졌지. 단 한순간이었어. 너는 비할 데 없는 고통을 느꼈어. 경맥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재형성됐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 너는 시간 개념을 잃었어.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 심경을 유지하자. 흔들려선 안 돼. 드디어 황금빛 성광이 하늘로 치솟았어. 너의 영식은 황금빛 용으로 변한 듯 하늘 높이 솟아 구천에 이르렀지. 모든 생명체가 미약해 보이는 이 느낌은 너를 한순간에 빠져들게 했어. 다만 내가 모르는 사실은 이 순간 호연종의 봉주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허공의 금룡 허상을 바라보고 있었지. 누군가 화신 경지에 도전하는 건가? 하지만 이게 화신 경지의 천지이변이라고? 아니면 누군가 보물을 숨기고 있나? 이내 눈빛엔 탐욕스러운 시선들이 떠올랐고 너를 중심으로 한 폭풍이 곧 닥쳐올 터였다. 그와 동시에 광활한 북광역의 한 등원에서 여기 앉아있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를 수만 년 된 육체가 탁한 두 눈을 떴어. 동시에 목구멍에서 쉰 목소리가 나왔지. 성체의 궤적이 나타났군. 드디어 큰일이 일어날 참이군. 다른 한편
이름 모를 산맥 속에서 차가운 사냥 하나가 절벽 끝에 서 있었지. 아이고, 성체가 모습을 드러냈네. 압백의 여운이 정말 실현됐군. 이 시대는 곧 끝날 거야. 새로운 더 성대한 일이 곧 시작될 테고. 다만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네. 다음 날 내가 장경각 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 볼청객 한 무리가 나타났어. 선두엔 중년 남자가 있었지. 소각주님, 어제 저희 호연종에 천지 이변이 있었죠. 전 지금 구석구석 조사 중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군. 그는 더는 나를 덧붙이지 않았어. 대신 직접 수색 명령을 내렸지. 수색해. 너는 이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지. 좀 더 기다리자. 자식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그때면 누구와도 싸울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너무 일찍 실력을 드러내면 자신에게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큰 기현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꼴이니까. 결국 수색하던 사람들은 아무런 결과 없이 떠나갔어. 하지만 그 중년 남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지. 어떤 보물은 누구나 가질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고. 소각주님, 맞죠? 그들이 떠난 후 너의 표정은 순간 어두워졌어. 서둘러 실력을 키워야 해. 앞으로 이 장경각은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테고 동시에 장경각의 진법도 강화해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투입 과정에서 누군가 억지로 들어온다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거야. 자정 무렵 너는 천원 성체의 두 번째 수련법을 깨닫기 시작했어. 읽어본 후 너는 감탄을 금치 못했지. 이 성체의 수련법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이 첫 단계인 연피는 지령암 굴이라는 곳으로 가서 용암이 100년 동안 피부를 계속 태우게 해야 해. 알다시피 이곳은 10대 금지구역 중 하나로 불리는 곳이야. 게다가 연피 과정 중에 용암 속 흉수에게 습격당할 수도 있어. 100년 동안 누군가 곁에서 보호해줘야 해. 하지만 나는 보호해줄 사람이 없잖아. 오늘 시험에 볼 수밖에 없겠어. 그리하여 너는 투입 조건을 작성하기 시작했지. 시간 2만 년 전. 장소 청남대륙의 지령암구야. 투입 지속시간 100년. 다음 순간 너의 영혼은 2만 년 전에 지령암굴로 이동했어. 내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용암의 불을 느꼈어. 너는 고통을 참으며 이곳에서 피부를 달려냈지. 1년이 흘렀어. 너의 피부는 용암의 불에 계속 타버리고 다시 새로운 피부가 돋아났어. 매번 수많은 개미들이 몸을 뜯어먹는 듯했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흉수의 습격을 받지 않았고 10년간의 인내를 통해 이 고통에 점차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이미 용암의 힘을 품고 있고 피부 표면은 희미한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불타는 고통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심지어 고통이 가져다주는 새로움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은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용암 아래에서 때때로 어떤 움직임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가 헤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용암 속에 숨어있던 그것이 당신의 주변에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당신에게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순간 건기를 날렸고 일격에 일제형령을 중상 입혔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강함을 느끼자마자 용암 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70년째가 흘렀습니다. 당신의 수련은 순조로웠고 더 이상 흉수가 당신을 방해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성공까지는 마지막 30년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날 매우 강력한 기운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화신경지 이상의 상체 제형명이었습니다. 그것의 기운은 강력했고 위압감은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뒤에는 3마리의 어린 용들이 따랐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20년 전 당신이 중상 입혔던 그 용이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실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요. 자신은 절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이 당신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 당신은 순간 진언을 읊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두 분을 번쩍 떴습니다. 젠장, 일망할 짐승. 이후 며칠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지령암 굴에서 육체 단련을 시도했지만 연이어 3번 실패하여 거의 청년의 수명을 낭비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운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명에게 정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피부를 단련하는 100년의 시간은 끊어질 수 없었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강력한 호도자를 찾아야 할까요?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배경도 없는데
어떻게 화신 경지 이상의 대단한 인물이 신분을 낮춰서 자신을 호도해줄 수 있겠어요? 갑자기 당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맞아. 자신은 없지. 그럼 키워낼 순 없는 건가? 곧이어 당신은 수많은 고서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요구에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능소, 3만 년 전 북한역 마카톤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천년에 한 번 나올 검태지체를 지녔으니 타고난 검수련자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탓에 수련 자원에 접근할 수 없었고 수련의 가장 좋은 황금기를 낭비했습니다. 18년 후 한 도검 수련자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능소를 보자마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즉시 그를 마지막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능소는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검도에 입문하자마자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첫 경지에 올랐고 10년 만에 두 번째 경지에 올랐으며 30년 후 북황역 젊은 세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단 500년 만에 검도 제육경지인 임금아빌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절대 천재로 칭송받았습니다. 그가 3000살이 되던 해에 한카루 당시 북황역의 노검성을 베어 죽였고 은검각을 세웠습니다. 중주 성약의 거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니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완벽한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3만 년 전 마카촌에 투입하여 능소를 가르쳐 그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좋은 인연을 맺고 그 후 2만 년 전으로 다시 투입되어 자신이 그에게 가르쳐준 은혜를 이용하여 그에게 성을 지키도록 돕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좀 얄밉긴 하지만 좋은 방법임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으니 바로 당신의 이 무심한 행동이 환시대에 검신을 탄생시켰다는 것을요. 그리하여 당신은 투입 조건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 청남 대륙 아카촌 시간 5만 년 전 투입 지속시간 18년 다음 순간 당신의 생각은 5만 년 전 마카촌으로 향했습니다. 5만 년 전 당신은 마카촌 산등성 위에 나타났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곳이 평범한 인간들의 마을이며 매우 척박하고 낙후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가르치는 자로 위장하여 선생님으로 마카촌의 학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연학당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기초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마카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림씨 댁에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은 후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노리는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아내를 기리기 위해 아내의 성인소를 따서 아들에게 능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100일이 지났고 당신은 이미 마카촌의 덕망 높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날 노림이 당신을 찾아와 능소의 100일 잔치날 몇 마디 조언을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아이의 미래에 어떤 직업이 어울릴지 봐달라고요. 당신은 말없이 웃기만 했고 딱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림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6살이 되면 학당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6년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이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었고 주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린 능소도 학당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탓에 어린 능소는 성격이 나약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어린 능소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렸고 어린 능소가 당신을 찾아와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로 승낙하지 않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카촌 동쪽 300km 밖에 눈 덮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설매화 한 그루가 있다. 그것이 내 아버지를 치료할 약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온다면 내 아버지를 구해줄 것이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린 능소는 설매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린 나이와 먼 길 때문에 가는 길 내내 들꽃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목마르면 이슬을 마셨습니다. 다치면 스스로 치료했으며 한 달 만에 겨우 설산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설산 위에서 어린 능소의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마침내 그 설매화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더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능소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이미 집 침대에 누워 있음을 알았고 아버지의 병도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린 능소는 소 선생님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주었으니 그는 자신의 은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어린 능소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강해져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당신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절하며 소 선생님께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어린 능소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에게 검을 가르쳤습니다. 10년째 어린 능소도 이미 1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검도를 접한 지 3년 만에 매우 뛰어난 검도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그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능소가 너무나도 착했기 때문입니다. 15년째 능소의 아버지가 병이 재발하여 다시 의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신에게는 평범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손짓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능소의 운명이며 만약 강제로 바꾼다면 그의 운명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요. 능소도 매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가 떠날 것을 이해했습니다. 속세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마음의 경지가 변화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스승님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18년째 당신이 투입된 마지막 회였습니다. 당신은 능서를 찾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소야, 스승은 떠나야 한단다. 아주 멀고 먼 곳으로 가야 해. 능소는 그 말을 듣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스승님과 함께 갈 수 있나요? 당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은 너를 데려갈 수 없단다. 그곳은 너무나도 먼 곳이란다. 하지만 아소야, 너는 이제 다 자랐으니 혼자서도 잘 해낼 능력이 있단다. 더 강해지려구나.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바로 당신의 이 무심한 한마디가 그를 더욱 강해지도록 노력하게 만들었고 머지않은 미래에 검신의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또한 정상시간선에서 당신에게 강력한 후원자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현실로 돌아온 후 다음 날 밤 당신은 두 번째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능소가 3,000년 만에 북광역 최강 검성이 되었으므로 이번 투입에서는 시간선을 3,000년 뒤로만 미루면 되었습니다. 장소 청남 대력 북광역 시간 27,000년 전 투입 지속시간 101년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은 45,000년에 북광역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능서의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이미 북광역의 풍문화가 되었으니 당신은 손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 3,000년 동안 자신의 세력을 만들었으며 그 이름은 청양검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은 청양검각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한 어린 공동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외부인은 접근 금지, 용건이 있으시면 보고하십시오. 그의 사나운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안녕하세요. 능소 찾습니다. 사부님은 바쁘십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검기 한 줄기가 검각에서 뿜어져 나왔다. 어린 검동은 그것을 보고 즉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그 맞은편 남자가 먼저 무릎을 꿇고는 사부님 하고 외쳤다. 어린 검동은 순식간에 멍해졌다. 사부님이 자신을 사부님이라 부르다니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사문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이어서 그는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아소, 많이 컸구나. 이후 너는 청양검각에서 한동안 지낼 것이다. 그날 당신은 드디어 능서를 찾아 자신의 속마음을 밝혔다. 그는 듣고 매우 감격했다. 사부님을 도울 수 있다니 자신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는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처음에 왔을 때 왜 바로 속마음을 밝히지 않았을까? 첫째, 당신은 예의를 차렸고 둘째, 능소가 믿을 만한지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3,000년이 흘렀고 나는 감정이 희미해졌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았다. 더군다나 수선자들은 본래 정이 없지 않은가. 꼭 당신은 능소를 이끌고 지연형 굴로 향했고 그는 정식으로 당신의 호도인이 되었다. 당신도 드디어 아무 방해도 없이 연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50년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고 능소가 지키고 있었기에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80년째 되는 해 성체 염룡 한 마리가 당신을 공격했지만 능소는 한 번 휘두른 검으로 그 자리에서 베어 죽였다. 100년이 흘렀고 1단계의 연피가 완료되었다. 천원 성체는 새로운 변태를 맞이하며 무한한 외압감을 뿜어냈다. 능소의 눈빛은 감격에 찼다. 그는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사부님은 어떤 성체를 수련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산까지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당신은 다시 능소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눈빛은 흐릿하고 혼란스러웠으며 마치 뒤를 잃은 아이 같았다. 응소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북광역의 검도 최고수가 되어 3000년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사부님은 왜 여전히 자신을 데려가지 않는 것일까? 그는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음을 알고는 기대하며 물었다. 사부님, 이번엔 얼마나 오래 떠나 계실 건가요? 그 말을 듣자 당신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어 몸을 돌려 화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다. 너는 이제 아주 강해졌고 사부보다도 강해졌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모든 일은 숙고한 후에 행동하고 경솔해서는 안 된다. 살아남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응서 또한 이 말을 기억했기에 수많은 재난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2만 년 넘는 세월을 살아남았다. 그는 또한 훗날 당신에게 북한역의 큰 배경을 남겨주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당신의 정신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변태한 성스러운 몸을 느끼며 팔과 창도 뚫지 못하고 난독불침, 그에 따라 수련도 화신 3단계에 도달했어. 이번 변태를 완성한 이유가 과거에 받아들인 제자 덕분이야. 다만 2만 년이 지난 지금 아샤오는 살아있는지 모르겠군. 지난번 고대 서적 역사를 살펴보며 능소가 중주 성역에서 도통을 창건한 후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나는 이들이 이미 몰락했다고 추측했어. 이어서 당신은 다시 북한 전설 인물 수첩을 펼쳐 능소의 소개를 찾았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능소는 중주 성역으로 가서 모험을 떠났고 그는 청양검각을 유영검종으로 개명했어. 그중에 연자는 자신의 스승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지. 여기를 보고 당신은 깜짝 놀랐어. 과거에 당신이 투입되기 전까지 북한역의 역사에는 유영검종이라는 문파가 없었어. 더군다나 청양검종도 없었지. 다시 말해, 당신은 역사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북한역의 세력 판도까지 바꾼 거야. 왜냐하면 지금의 유영검종은 북한역의 세대 검종 중 하나거든. 하지만 결국 당신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유영검종에 가서 사조가 되려는 것을 포기했어. 아무래도 능소가 버티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게 할 용기가 없었어. 그들이 조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당신을 모조로 인정하지 말이지.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할 비장의 카드이긴 했어. 이어진 얼마 동안 당신은 천원성제 2단계인 연구를 수련하기 시작했어. 한편 당신이 모르는 외부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했어. 호연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한 산맥에서 한 줄기 성광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이어서 영원한 소리가 구름 속에서 울려 퍼졌어. 대지의 유적이 세상에 나왔음을 알렸지. 점점 북광역은 이 일로 시끌벅적해졌어. 많은 사람들이 한몫 챙기려 모여들었지. 세대의 성지 사람들이 도착함에 따라 이 비경의 주인이 밝혀졌어. 청제의 무덤. 하지만 이때 당신이 모르는 사실은 이 청제의 무덤 주인은 바로 당신이 성모시대에 도입되어 알게 된 좋은 형제라는 것. 장청.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아주 큰 임무를 남겼어. 당신이 수련을 마치고 나왔을 때 자연히 북한역을 뒤흔든 이 큰 사건을 들었어. 그래서 당신은 망설임 없이 이곳으로 왔지. 마침 이때 비경 입구는 세대의 성지에 의해 뚫려 있었어. 당신이 자신의 수련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까봐 걱정할 때 세대의 성지가 갑자기 선언했어. 이번 비경은 우리 세대 성지가 합심하여 열었으며 북한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환신경 이하의 수련자만 들어갈 수 있다. 게다가 고령은 천세 이하여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문파 장모들이 세대 성지를 속으로 비난했어. 고령이 천세 이하로 화신경에 도달해야 한다니 이건 분명한 거 아니야. 자기들 같은 화신경 후기 수련자들을 밖에서 막으려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자기 문파의 천재들에게 기회를 남기려는 거지. 하지만 관중으로 있으려던 금단 수련자들은 지금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어.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들도 한몫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비경이 이미 열렸으니 모두 행운을 빌어. 세대의 성지의 목소리가 끝나자 수천 수만의 수련자들이 비경으로 돌진했어. 당신도 한 줄기 요광이 되어 대부대를 따랐지. 비경 1층에 들어선 후 모두 다른 위치로 전송되었어. 하지만 장모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이 가득 싣고 돌아오기를 기대할 때 그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 비경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이 모두 미친 듯이 뛰쳐나왔어.
그중 한 명이 비경 공간이 무너졌어. 라고 소리쳤지. 이때 구름 위에서는 세 명의 위대한 인형이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어. 다음 순간 그중 한 인형이 참지 못하고 비경 속으로 돌진하려 했어. 만약 그들의 성자와 성녀가 안에서 죽는다면 그들에게는 파멸적인 타격이 될 것이고 북한역에게는 더더욱 지울 수 없는 손실이었거든. 다른 두 명의 대성 강자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고지어 따라 들어갔어. 쿵! 성문이 닫혔어. 그들 세 명은 결국 한 발 늦었지. 그중 한 명이 한 손을 쉬며 말했어. 이제 성문이 닫혔고 안의 공간은 이미 붕괴되었으니 그들이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있기를 믿을 수밖에 없군. 비경 밖에서는 어떤 이는 안도하고 어떤 이는 비통해했어. 모두가 제대 도망쳐 나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가장 얼굴이 어두웠던 것은 세대 성지였어. 곧 대부분의 구경꾼 수련자들은 현장을 떠났어. 그들은 세대 성지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무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지. 알고 보니 비경 1층은 단지 선별 과정이었어. 재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모두 자동으로 비경 2층으로 전송되었지. 이때 비경 속의 당신은 눈앞의 이 광경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이건 설마 조화선문인가? 부서진 성문은 구름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수많은 선도들이 무너져 내렸으며 마치 세월의 흐름과 대전 후의 잔재를 이야기하는 듯했어. 하지만 당신은 한눈에 알아봤지. 이것은 바로 당신이 이전에 선무시대에 도입되어 가져갔던 조화선문이었어. 다만 당신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점은 왜 조화선문의 유적이 청재의 무덤 속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었어.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머릿속 기억을 더듬어 당신은 한 동굴 앞에 도착했어. 막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 도훈이는 이곳에 매우 익숙하신 것 같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조한이었는데 구유 성지의 성자였어. 그는 이곳으로 전송된 후 모두가 머리 없는 파리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발견했지. 오직 이전에 본 적 없는 이 신비한 남자만이 그에게 이곳이 매우 익숙한 느낌을 주었어. 그래서 그는 몰래 따라왔지. 모두 처음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익숙하겠어요. 게다가 당신이 절 미행하고 있잖아요. 도훈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찌 미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협력하는 건 어떻습니까? 친구를 사귄다 생각하고요. 관심 없어. 조하는 이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어. 오히려 당신의 모습을 스쳐 지나가 앞장서서 눈앞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들어온 후 이곳이 텅 비어 있음을 발견했어. 귀환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기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야 할 거야. 설마 정말 내 착각이었나? 이 남자도 함부로 돌아다닌 거였어.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는 도훈님이 협력하고 싶지 않다면 각자 능력대로 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 후 떠났어. 이에 당신은 비웃음을 흘렸어. 이 동굴은 한때 자신의 동굴이었으니 어떻게 보물이 담아있을 수 있겠어. 당신이 다시 동굴 전체를 살펴볼 때 진열된 물건이든 배치든 모두 자신이 떠날 때와 똑같았어. 다시 말해 자신이 조화선문을 떠난 후에도 큰 사형은 계속 이곳을 보존해 두었고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거지. 여기까지 생각하자 코끝이 시큰해졌어. 큰 사형이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군. 다음 순간 석상 아래에서 검광이 솟아올랐다. 이내 화상으로 변했다. 푸른 옥자락이 비할 데 없는 키폰을 드러냈다. 눈썹 사이에 무상의 검도 외압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저 허상일 뿐인데도 마치 하늘의 검선이 세상에 내려온 듯했다.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소사제는 그 말을 듣고 너의 눈동자가 갑자기 수축했다. 배사형, 제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형상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이철선이 남긴 허상이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너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소사제, 내가 나를 만났을 때 그것은 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뜻이다.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형은 정말 기쁘다. 여기까지 말하고 이철선은 미소 지었다. 이후 그의 얼굴빛도 엄숙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의미한다. 형은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나를 위해 슬퍼할 필요 없다. 더구나 나를 위해 복수할 필요도 없다. 선무는 전례 없는 위난을 겪었다. 사부님은 이미 전사하셨고 나도 중상을 입었다. 대사형인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내가 앞으로 겪을 돌파와 너의 시련에 형은 옆에서 널 지켜줄 수 없게 되었다. 여기까지 말하고 이철소는 잠시 멈췄다. 내가 내게 물건 하나를 남겨두었다.
내가 처음 내게 검수를 가르쳐준 곳에 있다. 너는 알 것이다. 그리고 오직 너만이 찾을 수 있다. 이 말을 마치자 그의 형상은 점점 더 희미해졌다. 소사제, 잘 살아남거라. 이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남아라. 인간은 단절되고 어둠 속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활로다. 설령 목숨을 연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날이 끝나자 형상은 사라졌다. 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오랜 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대사형이 남긴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살아남아라. 여기까지 듣고 너는 이미 짐작했다. 선문이 파괴되고 사부가 전사했으며 대사형이 중상을 입은 것. 이 모든 일에 배후는 선정이 붕괴되고 성지가 소멸하며 선신이 신담에서 추락한 암흑시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째서 그렇게 강대한 조화 선문조차 이 시련을 깊이 겪어야만 했을까? 이후 너는 머릿속 기억을 따라 계속 나아갔다. 마침내 폭포 앞에 다다랐다. 폭포 뒤편은 너와 대사형의 비밀 기지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흙 속에 박힌 철검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 검에 닿는 순간 이변이 나타났다. 철검은 몽롱한 성광을 발했고 이내 금빛 글자들이 하나씩 내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이것은 바로 조화생검결이었다. 알다시피 이 비결은 조화 선문의 무상한 검법이며 오직 선문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만이 수련할 수 있었다. 심지어 당시에 대사형조차 수련할 자격이 없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 손안의 철검이 갑자기 만큰의 무게처럼 무거워졌다. 너는 서둘러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나타난 무시지검, 품기 없음. 이 검은 전설의 질서신철로 주조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재료 중 하나로 자체적인 등급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 그 위력이 변하죠. 사용자의 경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 검은 법칙을 벨 수 있고 사유를 벨 수 있으며 인과까지 벨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 읽은 당신은 깜짝 놀라 숨을 들이키더니 서둘러 철검을 단전 안에 넣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체를 들켰다간 그날로 파멸을 맞이할 테니까요. 이곳을 떠난 당신은 조화 선문의 주궁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선문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로 만약 이곳에 기현이 남았다면 분명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봉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중주성역 고시 가문의 직계 후손인 고천심, 수련을 위해 북광역으로 보내진 가문의 유력한 후계자 중 한 명입니다. 고원 성지의 성녀인 죽청추, 인간과 환여원족의 혈통이 흐르고 있죠. 요광성지의 성녀인 운몽어, 그녀의 전생은 선무기원 제1국대 생명의 여신인 3원 700 중 한 백의 환생체입니다. 주봉의 광장 중앙에는 낡고 부서진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그 형상은 한 남자였습니다. 양손으로 장검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전쟁의 신처럼 선문을 지키는 듯했죠. 이때 조각상 아래로 다가간 운몽어는 그곳에 절검선이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곁에 있던 운천어가 그 이름을 듣자 얼굴에 회상하는 기색이 역력해집니다. 고서에서 그 이름을 본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줄뿐이었죠. 검도는 망고의 장생을 떨구고 절검이 한 번 지면 영화를 다 배도라. 바로 전설 속 절검선을 이르는 말입니다. 옆에 있던 고천심도 그 이름을 듣더니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검선이라니 그분은 중주성역 장생검각의 태상모조가 아니신가. 그 말을 들은 당신은 속으로 장생검각이라는 이름을 새깁니다. 만약 대사형이 장생검각의 노조라면 그 말은 즉 대사형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일까요? 천심 공자의 말이 맞다면 이곳은 장생검각이 옅어야 합니다. 하지만 운몽어는 즉각 반박했죠. 아니요. 이곳은 조화서문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조화선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었죠. 사실 운몽어도 잘은 몰랐습니다. 단지 왜인지 이국 유적과 이 조각상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그 네 글자가 떠올랐을 뿐입니다. 이런 기이한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이상한 꿈을 자주 꿨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웅장하면서도 비통한 장면들을 보곤 했죠.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 같았습니다. 운몽어가 평소 고서를 즐겨 읽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꿈속 장면들이 고서의 기록과 소름 끼치게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때 조한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확 나가채더니 석검 근처로 다가갔고 목걸이는 미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멀어지자 목걸이의 빛은 금세 사라졌죠. 이를 본 조함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스승님이 빌려주신 법보로 진법을 감지하는 물건입니다. 이 반응을 보아하니 이 석검은 분명 대진을 여는 장치인 지단이 틀림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행은 진법을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진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결국 당신이 석검 앞으로 걸어가 자신의 검도 삼중의 기운을 뿜어 석검과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조각상의 문에 불이 들어오더니 부서진 성문이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선도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화선문의 마지막 시험을 시작한다. 넓은 광장 한가운데 5개의 방석이 허공에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깨달음이다. 각자 방석의 자리를 잡고 앉아라. 그 말에 당신들 5명은 나란히 방석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머릿속에 신비로운 선도가 펼쳐졌고 동시에 평안 자루가 타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간 내에 깨닫지 못하면 탈락이다. 남들은 이해조차 힘든 이 선도가 당신에게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죠. 예전에 매년 치르던 시험이었으니까요. 단 몇 번의 호흡 만에 당신의 방석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고 곧이어 당신은 2단계 시험장으로 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황역의 천재 4명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향이 5분의 1 정도 탔을 무렵 운몽어가 가장 먼저 선도를 풀었습니다. 방석이 공중으로 솟아올랐고 2단계 시험장에 도착한 그녀는 당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저 남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어떻게 순식간에 깨달음을 얻은 거지? 향이 절반쯤 타들어갔을 때 고천심과 죽청추도 당신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해 2단계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역시 운몽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실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제 관장에는 조한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향이 거의 다 타들어갈 때쯤 그도 간신히 선도를 풀어내며 가까스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북항역의 이름난 천재인 조한이 다른 이들에게 완전히 밀린 형국이었죠. 더욱 믿기지 않는 사실은 이 이름 모를 남자가 단숨에 선도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때 외어미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심경이다. 그러자 모두의 앞에 구리 거울이 나타났고 제한 시간은 3시간이다. 거울은 너희 4명 깊은 곳에 가장 두려운 것을 비출 것이다. 승리한 자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거울 속 세계로 들어간 당신은 사방이 온통 하얀 공간일 뿐 그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면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증거였죠. 당신의 신만은 이미 과거의 수많은 시험을 통해 배워냈으니까요. 결국 단 한 번의 숨결 만에 눈앞의 거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은 나머지 천재 4명에게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쉬운 편에 속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지나 대가문에서 자라며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온갖 마음의 수련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흐른 뒤 3사람은 무사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죠. 운몽어는 꼬박 3시간을 채우고서야 겨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생이 바로 생명 여신의 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한다. 너희는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다. 이번에는 너희의 육체 체질을 시험하겠다. 수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날이 끝나자마자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승리자는 한 명뿐이어야 하므로 다른 모든 일을 물리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장화된 시선이 당신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당신은 신비한 존재이며 외역의 수련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이 유산이 외역의 손에 넘어간다면 이는 북광역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는 다른 몇 사람에게 논짓을 보냈습니다. 구텐신과 주칭추는 망설임 없이 자오한과 함께 당신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공방 후 모두 패배했습니다. 당신이 웅렁이에게 다가갈 때 그는 스스로 항복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사실 윤동휘에게는 지금은 기회나 보물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더욱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총동 거울 시험에서 그는 놀랍게도 그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착각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지금 그는 당신에게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호미의 항복과 함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5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선문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으뜸을 차지한 자는 추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앞의 풍경이 다시 변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향이 피워진 사당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모두 조화선문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화상 같은 잔원이 영단 앞에 나타나 무릎 꿇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조화를 받들어 우리 선도에 이르렀습니다. 나정현은 마지막 방어선까지 지켜냈고 마지막 제자들을 선문으로 인도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는 몸을 돌려 오늘부터 너희는 우리 선문의 마지막 새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향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 순간 내 줄기 성광이 뿜어져 나와 네 사람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위패를 향해 경건하게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사주께서 인연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희가 서로 다른 종문에서 왔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의 원래 종문이나 가문을 떠나라고. 조화선문은 이미 사라졌기에 너희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으니 갈 곳이 없다. 나는 너희가 한 가지 신분만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너희는 조화선문의 제자이다. 만약 언젠가 누군가 조화조령을 들고 선문을 재건한다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 그 부름에 응해야 한다. 제자들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순간 자돈이 크게 손을 휘두르자 네 사람은 관장묘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지만 몸속 기운이 또다시 증명하듯 방금 일어난 일은 꿈이 아니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와 동시에 넌 여전히 사당 안에 서 있었다. 내가 큰 기운을 받아들이려 할 때 눈앞의 잔원이 갑자기 내게 무릎을 꿇었다. 후배 제자 장현, 연사조께 인사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멈 순간 멍해졌다. 사조께서 제 지난 불경을 용서해 주십시오. 후배도 절차대로 했을 뿐입니다. 됐어. 일어나라. 곧바로 잔원 장현의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다. 연사조님, 드디어 오셨군요. 그 사조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말하며 그가 손을 크게 휘두르자 내 앞에 허공의 문이 나타났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시간이 그 순간 멈춘 듯했다. 그 안에는 한 뒷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이 그 뒷모습에 닿는 순간 몸이 참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장창 형님, 당신입니까? 말이 끝나자 뒷모습이 돌아섰다. 소영, 드디어 돌아왔군요.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 소영, 먼저 앉으시오. 드릴 말씀이 많소. 고지어 그 늙은 눈길이 너를 위아래로 훑었다. 눈 속의 빛이 점점 더 밝아졌다. 결국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늙었소. 소영은 여전히 기품이 넘치시오. 됐소. 다 지난 일이오. 소영은 나중에 어디로 갔었소? 그 말을 듣고 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둘러댔다. 원래는 유람을 떠났다가 실수로 어떤 비경에 떨어졌소. 다시 나왔을 때 선문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소. 장청 형님,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이 말이 나오자 장청은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기억나지 않소라고 말했다. 너도 이에 대해 의문투성이었다. 다행히 그가 때마침 입을 열었다. 지금의 나는 단지 나의 한 가닥 집념일 뿐이오. 내 기억은 이미 봉쇄되었거나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극히 높은 존재가 어둠의 시대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워버렸소. 내가 짐작컨대 현실에서는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을 것이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장창 형님은 망고의 이름을 떨친 친제인데 이 세상에 형님의 기억을 지울 만큼 강력한 존재가 있단 말이오. 이 말이 나오자 장청은 쓴웃음을 지으며 됐소라고 말했다. 소영, 절 너무 칭찬하지 마시오. 무슨 얼어 죽일 친제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허명일 뿐이오. 진정 강력한 존재들 앞에서는 나조차 나설 자격도 없소. 여기까지 말하고 장청은 평소와 달리 말했다. 오히려 소영과 비교하면 내가 한참 부족하오. 어둠의 시대의 청산을 피했을 뿐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심지어 천원 성체까지 이루었으니 내 마음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과연 전설 속의 진짜답군. 한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다니. 다음 몇 시간 동안 너희 둘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선문에서 돌을 닦던 시절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장청이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다. 수영,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자네에게 줄 것이 하나 있어. 말하고 나서 그는 소매에서 배곡 선패 하나를 꺼냈다. 그 위에는 조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소영은 분명 알아볼 것이오. 이것은 조화 조량이오. 비록 선보는 이미 멸망했지만 일부 제자들은 살아남았소. 그들은 각자 세력을 만들고 대대로 이어져 왔어. 지금도 존재하는지는 나도 알 수 없어. 나는 평생 너무 많이 속고 너무 많이 이용당했어.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지만 오직 소형만은 내가 늘 믿어온 사람이오. 소형, 선문의 존속은 전적으로 자네에게 달렸어. 그렇게 선문의 기운을 담은 조화 조령이 내 손에 넘겨졌다. 이때 넌 아직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조화 조령이 미래에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 소형이 조화 조령을 지니고 있다면 조화 선문의 모든 제자를 소집할 수 있어. 방금 자네와 시험에 참가했던 4명도 포함해서 말이오. 여기까지 말하고 장청은 목소리를 낮춰 웃었다. 그들은 조화 선문의 기원을 받았으니 조화 조령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오. 이거 완전 강제 노예 아닌가? 다음 순간 장청이 갑자기 일어섰다. 소여, 몸 조심하시오. 어쩌면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오. 날이 끝나자 그의 몸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곳의 공간도 붕괴되기 시작했다. 넌 다시 사당 안으로 돌아왔다. 제자 장현, 연사족께 인사드립니다. 그가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조화 선문의 권한이 이전되었음을. 눈앞에 이 사람이 바로 조화 선문의 새 권력자였다. 그 후 장현이 너를 선지 옆으로 데려갔다. 사주님, 이곳은 우화 선지입니다. 비록 효과는 예전만 하지만 사주님 몸속에 후천적 불순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경 밖에서는 비경이 다친 지 벌써 7일이 지났다. 새성지의 내 천재들도 결국 비경에서 성공적으로 나왔다. 곧이어 보름이 더 지났다. 이때 넌 몸속에 남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했고 수련은 화신경 7중에 도달했다. 이때가 되어서야 넌 깨달았다. 왜 이 시대의 성체는 수련하기 어려운지. 알고 보니 어둠의 시대 이후의 영역은 순수하지 않아. 성체가 태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선지를 떠난 후 넌 이전에 있던 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던 장현을 만났다. 사주님, 이 물건을 받아주십시오. 넌 그가 내미는 두루마리를 바라보며 다소 의아해했다. 이것은 청사주님께서 계획하신 행화 계획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무덤을 비경으로 삼아 조화 선문의 유적지를 무덤 안으로 가져오셨고 5,000년에 한 번씩 세상에 나타나서 새로운 제자를 모집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연사주님께서 다시 태어나 돌아오셨으니 비경은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넌 호기심에 두루마리를 열었다. 방요 후고력 행화계획 제한대 제자 접인인 강고고 천성 북광역 행화계획 제9배 제자 접인인 정연 운몽어 북광역 행화계획 제9배 제자 접인인 정연. 넌 대략 풀어보았다. 두루마리에는 총 107명이 있었다. 즉 107명의 제자가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말이었다. 이들이 모두 내 미래의 시작 자금이군. 좋아, 나와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은 벌써 떠났는가? 예, 사주님. 떠나고 싶으시면 조량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경 공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넌 옆게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북한역의 한 이름 모를 산맥에서 내 모습이 허공에서 걸어 나왔다. 이어서 조령에서 한 가닥 잔혼이 떠올라 나타났다. 사주님, 제자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아마 사주님과 함께 천하를 누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디 사주님께서 허락하시어 이 마지막 시간에 저의 자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을 마친 후 장선이 당신에게 무릎을 꿇었다. 가세요. 사조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의 잔호는 작은 입자로 변하여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동시에 대륙 위에서 어떤 먼 대역에서 통곡 소리가 온 가족에게 퍼졌다. 태조께서 돌아가셨다. 대설이 내린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당 앞에 꿇어앉아 있었다. 장가는 남역의 오래된 세가였다. 그들은 줄곧 깊은 산속에서 살았다. 남역의 권력 다툼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떤 세력도 이 오래된 은둔 가문을 엿볼 수 없었다. 이는 장가의 태조, 장현이 대승경 후기의 절세 강자였기 때문이었다. 다음 순간
사장 안에 관에서 잔호 하나가 걸어 나왔다. 그는 갑자기 하늘을 보고 크게 웃었다. 아무도 울지 마라. 우리 장가의 사명은 드디어 완성되었다. 나는 더 이상 유감이 없다. 너희는 잘 들어라. 오늘부터 장가는 더 이상 은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주께서 이미 돌아오셨다. 사주께서는 넌 북한역에 계시다. 그는 아직 약하다. 너희는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남역에서 나를 위해 개척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다. 사주님의 부름을 기다려라. 우리는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은둔했다. 이제 나와서 다투어야 할 때이다. 장현의 목소리가 모든 부족원의 뇌리에 울려 퍼졌다. 다음 순간 부족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라고 대답했다. 장가는 대대로 반드시 가혼을 따를 것입니다. 당부 말씀을 마친 후 장현의 잔호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내가 죽으면 시신을 요람산에 묻어라. 북쪽을 향하여 사조님의 영광과 성문의 재현을 보고 싶다. 내가 원래 시공으로 돌아간 후 다시 투하 지점을 창덤 대륙으로 선택해라. 투하 시간은 선모시대, 특정 조건, 무상 검법 수령, 지속시간 100년. 다음 순간 너의 영혼은 무한한 시공을 초월하는 듯했다. 너는 선모시대의 한 산맥으로 왔다. 조화생검결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능이 너무 부족한 너에게는 그것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다. 이 10년이 흘렀다. 너는 폭포 앞에서 매일같이 해마다 검을 수련했다. 검도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깊어졌다. 마침내 50년째 되던 해에 너는 드디어 초보적인 경지에 들어섰다. 조화생검결의 첫 번째 식인 단선을 시전할 수 있게 되었다. 60년이 흘렀다. 이날 한 상고 강자가 몇몇 제자를 데리고 이곳으로 수련하러 왔다. 그는 너의 검법을 보고 탐욕을 품었다. 내가 검을 수련하는 틈을 타 그 화신 팔중경의 수행자가 갑자기 기습했다. 그러나 너는 맞받아쳐서 한 칼에 선인을 끊어내어 순식간에 그를 베어 죽였다. 80년이 흘렀다. 첫 번째 식인 단서는 이미 너에게 의해 완벽하게 수련되었다. 수위 또한 화신경에 도달했고 팔중 수명은 더욱이 1만 년에 이르렀다. 즉 너는 더 큰 시행착오 비용을 가게 된 것이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검도가 이미 4단계 원만에 도달했고 5단계까지는 이제 단 한 걸음뿐입니다. 투입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소환을 시작합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엔 검광이 번쩍이고 있었고 100년의 고행이 당신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입은 만족스럽지 않군요. 너무 느립니다. 정말 너무 느려요. 이 속도라면 조화생검결을 완성하긴 기약이 없습니다. 사실 과거로 다시 투입되어 대사형에게 검결을 배우고 싶지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시간대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전처럼 입문 대전부터 시작해 몰래 대사형을 알게 된다면 당시 대사형의 안목이라면 조화생검을 단번에 알아볼 겁니다. 갓 입문한 풋내기 녀석이 선무대 무상검결을 익혔다니요. 대사형의 성격성 당장 가죽이 벗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사형을 아는 시점, 즉 대사형과 작별하고 유란을 떠난 이후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영향을 주게 됐죠? 아주 작은 오차조차 기원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밖에서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두머리 든 기풍 있는 여인인데 몸짓마다 고귀함이 묻어납니다. 당신이 소청의 스승인가요? 스승까지는 아닙니다. 그저 길잡이일 뿐이죠. 맹월선이라 합니다. 요광성지의 제2공주죠. 며칠 전 유란을 하다가 흉수에게 습격당한 소녀를 구했습니다. 알아보니 이 소녀는 스승을 찾고 있더군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사라진 보름 동안 그 바보가 혼자 날 찾아다녔다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자님.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호연중의 양녕봉에 있습니다. 당신은 즉시 양녕봉으로 가려 했지만 냉월선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당신이 스승이 아니라면 제가 제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 재능을 여기서 섞일 순 없죠. 의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스승으로 더왔다는 뜻이죠. 당신은 배갑하지 않고 양녕봉으로 향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걸 잘 압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경지는 겨우 축기 원만일 뿐이니까요. 갑작스러운 경지 상승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되던 거죠. 그래서 보패로 힘을 숨겨왔습니다. 양녕봉에 도착하자 강소청이 기뻐하며 달려옵니다. 사부님 다행이에요. 무사하셨군요. 당신은 딱 봐도 때립니다.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알겠느냐? 그리고 말을 이었죠. 소청아 넌 하지만 날이 끝나기도 전에 강소청이 고개를 젓습니다. 사부님, 싫어요. 사부님 곁에 있을래요. 그때 냉월선도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에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죠. 소청아 넌 아직 어려서 수도의 가혹함을 모른단다. 돌을 닦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자원이야. 수련 자원이 없고 배경이 없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결국 헛된 꿈일 뿐이지. 하지만요. 하지만은 없다. 게다가 이 스승도 늙었으니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나를 좀 보살펴줘야지. 그 말을 듣자 강소청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사부님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와 사부님을 모시러 올게요. 상황이 정리되자 맹월설이 다가왔습니다. 소각주님 좋은 제자를 두셨군요. 재능은 차치하더라도 그 진심 어린 마음이 귀하네요. 요광성지의 후계자로 키우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전음했습니다. 아이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처지를 잘 아세요. 아이의 앞길을 막지 마시고요. 빈말은 없었지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소청은 냉월선을 따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바로 이 일 때문에 당신을 조사하려던 종문 윗선이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다는 것을요. 한밤중 전례 없는 대단한 투입을 시도합니다. 환경이나 자원을 고르는 대신 윤회 속에서 운명을 직접 고르기로 했죠. 지난 경험을 되짚어보니 연기가 풍부한 곳이나 조건이 좋은 선문에 가는 것보다 강력한 신분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가문의 적장자가 되어 가문의 모든 혜택을 누리기로 했죠. 지난번 지향구 때처럼 말입니다. 재능이 조금 부족해도 수련 조건은 최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로 가면 외부인이나 다름없어 혈통과 체질이 맞지 않습니다. 탈사한 마두로 몰려 죽을 수도 있죠. 수많은 고서를 뒤진 끝에 상고 세가인 선무 역가를 찾아냈습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그 세력이 조화선문에 맞먹었다고 합니다. 투입 대상, 자식, 투입 지정, 선무 역가, 지속시간, 백년, 조건, 역가의 직계 후손이 되어 경지를 숨길 것, 다음 순간 의식은 시궁을 넘어 먼 선무 기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역가 가주 부인의 태중에 들었습니다. 10달의 임신 기간 동안 당신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가문의 차원이 다른 재력을 말이죠. 용의 심장으로 달인 약탕, 황웅의 발바닥 기혈탕, 성난의 날개로 만든 영약까지 이 모든 것이 영약이 되어 당신에게 흡수되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던 날 역가 하늘엔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했고 온갖 신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종모들이 처다를 살피며 진룡이 강림했다고 외친 순간 당신은 역가의 진룡자가 되었습니다. 노가주님은 역평도라는 이름을 주셨죠. 천도를 가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1살 때 이미 공문을 통달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신을 가르치던 스승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며 떠났고 2살은 무공을 펼쳤으며 3살에 이미 연기 원만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장 속도는 온 가문을 경악게 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이자 역가의 노가주님은 당신의 3번째 생일에 본명 부패인 검천경을 하사했습니다. 이로써 당신의 입지는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6살 검을 배우고 싶어 하자 역가는 최고의 교육을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강태하 검선의 제자가 되었고 10살에 금당동에 들어서자 적수가 아무도 없게 되었지. 검선에게 검을 배우며 조화생검결의 어려운 점을 스승에게 묻곤 했어. 강태하는 내 심오한 질문에 무척 대견해했지. 성인이 된 18살 너는 화신경을 돌파했어. 역가문 전체가 잔치를 벌였고 달과 함께 축배를 들었지. 너는 소가주가 되었어. 가문의 차기 권력자이지. 내 성인을 축하하기 위해 역가는 성지를 열어 조상의 마지막 관정선언을 주었지. 실제 수련도는 급상승했고 도겁경까지 단 반걸음이었어. 가문의 눈길을 피하려 실력을 숨긴 채 화신 오중인 척했지. 후에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선원의 공덕은 선로를 여는 것, 금선의 확률을 70% 높여준대. 넌 그렇게 외부인의 신분으로 가문 최대의 기원을 얻었어. 미안함을 느낀 너는 다른 방식으로 갚기로 했지. 19살이 되던 해 젊은 세대의 비모 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천재들을 꺾고 나는 영맥을 따냈어. 20살의 이역의 전쟁에 참전해 큰 궁을 세웠으며
나는 영토를 가문에 안겼지. 역행도에 이름이 울려 퍼졌고 진룡의 환생이라 불렸어. 25살에 때가 왔음을 알고 반볼 도겁경의 실력을 드러냈지. 25살에 반볼 도겁경이라니. 옆 가문은 열광에 빠졌어. 외부인들은 떠들어댔지. 100세 전 대성의 일을 거라고 온 가문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28살 생일에 뇌겁이 다쳤어. 장로가 하늘을 보더니 전설의 칠색 물겁이라 했지. 고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칠색 물겁을 견뎌낸 자는 천존의 자리에 오른다더군.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가문은 인맥을 총동원해 모든 자원으로 널 보호했어. 첫 번째 신뢰가 떨어질 때 너는 죽음의 기운을 느꼈어. 마치 천도가 거부하는 듯했지. 넌 더는 숨기지 않고 모든 기세를 폭발시켰어. 8번째 벼락이 떨어진 후 몸엔 저항할 힘이 없었지. 하지만 천도는 틈을 주지 않았고 뇌룡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 최후의 일격을 가했어. 널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지. 너는 하늘을 보며 뇌룡과 마주했고 불굴의 의지가 실체화되었어. 가주가 소리쳤어. 다들 내 손자를 도와라. 이 하늘에 맞서자. 모두가 나서서 널 지켰고 한 시즌의 사투 끝에 물겁은 마침내 사라졌어. 너는 도겁경에 발을 들였고 역가문 역사상 가장 젊은 도겁 수사가 됐지. 전설적인 인물이 된 거야. 40살은 가문의 이익을 챙겼고 그건 내 보답이었어. 50살은 순조롭게 수련해 한 단계씩 차근차근 도겁 이중경에 도달했으며 검도는 제호경지에 올랐어. 어느덧 40살이 되었고 남은 시간은 얼마 없구나. 결국 역가를 떠나야 하기에 너는 자신의 존재감을 낮추어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의 슬픔을 줄여주려 했다. 그렇게 마지막 10년 동안 아이들의 수련을 지도하며 가문의 결정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는 깨닫게 된다. 존재감이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이 더 높아졌음을. 모두가 너를 좋아하고 존경하며 100년의 투입 시간 중 이제 단 7일만이 남았다. 작별 인사를 고민해봤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에 심사숙고 끝에 가장 확실한 방법을 떠올렸다. 그날 너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공허한 혼돈으로 가고 싶다며 등산로에 도전하겠다고 말한다. 등산로라 이름 그대로 선의 기원에 닿을 수 있는 길로 도를 깨달아 신선이 되는 것은 수많은 수사들이 평생을 바쳐도 우러러볼 수조차 없는 경지다. 신선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해진 수련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상고시대의 한 성인은 만 년 동안 책을 읽다가 어느 날 돌을 깨우쳐 신선의 경지에 올랐지만 그렇다고 독서가 승급법이라 할 수 있나? 하지만 등산로는 수사에게 선연을 깨닫게 하여 신선이 되는 길을 찾게 해준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이들이 뛰어드는 이유다. 가족께서 내 말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목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내 간곡한 약속을 듣고서야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다. 떠나는 날 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원정길에 올랐다. 가문의 안정을 위해 너는 혼등 하나를 남겼는데 혼등이 꺼지지 않는 한 내가 살아있음을 의미하며 가문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이 혼등이 무려 100만 년 동안 빛날 줄을. 가문을 떠나고 한참 뒤에야 시스템 복귀를 읊조렸다. 눈을 뜨자 눈동자 속에서 선화의 빛이 잉태되고 있었고 도겁경의 경지는 호연종에서 중주와 대등한 위치였다. 이어 배가 손을 휘두르자 앞에 수많은 법보가 나타났다. 역가에서 준 도신형 신기들로 가장 등급이 높은 것은 구리 거울이었다. 감청경 등급은 소성기, 내부의 공간을 품고 있어 만물을 수용할 수 있고 또한 만물을 흡수할 수 있다. 본래는 대성기였으나 대전쟁 중 기령이 소멸되어 영혼 없는 성기가 되었고 등급도 소성기로 떨어졌다. 적합한 기령을 찾을 수 있다면 다시 대성기로 회복될 것이다. 설명을 본 뒤 너는 숨을 들이켰다. 대성기는 고사하고 소성기조차도 북방 구역 전체를 통틀어 온전한 것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얻었으니 어찌 대성기가 되길 바라지 않겠나? 너는 고서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 권의 책에서 기령에 관한 야사를 발견했다. 그중 한 문장이 눈길을 끌었다. 기령이란 결국 영혼체이니 영혼체라면 무엇이든 기령이 될 수 있다. 이에 수많은 자료를 조사하여 영상능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과거 수많은 강자가 묻혔고 어떤 호는 유배에 들었으나 어떤 호는 여전히 머물고 있다. 그래서 감히 추측하건대 만약 신선의 호를 기령으로 삼는다면 성기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하.
이건 그저 나의 헛소리일 뿐이다. 다 읽고 나니 너는 깨달았다. 이 책의 저자는 실력이 없다기보다 미친 사람이 혼자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천재는 왼쪽에, 미친 자는 오른쪽에 있는 법. 둘은 결국 한 급 차이다. 그래서 시도해 보기로 했다. 감청경이 내 손에 나타났다. 투입 대상 감청경, 장소 영성능원, 지속시간 만년, 특정 조건, 응원에 머무는 영혼을 수용할 것. 하지만 전혀 몰랐다. 너의 이 대담한 행동이 엄청난 존재를 불러올 줄은, 심지어 그를 통해 듣게 된다. 내가 닦는 천원성체가 금기의 체질이며 절대 원만하게 수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청경이 다시 손에 돌아오자 너는 서둘러 내부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있었다. 용모는 하늘의 명주처럼 빛났고 신성하여 범접할 수 없었다. 누구냐는 여인의 물음에 너는 멍하니 누구시냐고 되물었다. 여인도 멍해졌다. 맞아, 나는 누구지? 이 말을 듣자 너의 내면은 점점 초조해졌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기억 상실이라는 배경이라니 절대 평범할 리가 없지 않은가. 강제로 기령으로 만들 수도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여인은 주변 공간을 살피더니 소름 끼치는 질문을 던졌다. 이곳은 반지 속 공간이군. 내가 나를 여기에 가둔 것이냐? 선녀님, 오해입니다. 제 법도 왜 계신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군. 그럼 나가서 보겠다. 나를 마친 여인은 밖으로 걸어 나갔다. 너는 순간 멍해졌다.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다니 도대체 어떤 존재를 모셔온 것인가. 여인은 나오자마자 신념을 뿜어내어 호연종 전체를 뒤덮었다. 너는 다시 한번 경악했다. 방금 예의 바르게 말해서 다행이지. 함부로 기령으로 만들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곳은 내가 알던 세상과 다르군. 선배님, 지금은 퇴무 기원 635년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성책이라 생각했다. 절대 정체를 들키면 안 된다. 시공간을 넘는 시스템이 있음을. 하지만 여인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왜 시공간을 넘어온 거지? 선배님, 농담 마십시오. 선배님도 모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미천한 실력으로 운명을 뒤집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여인도 내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는지 더 생각하지 않고 옆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기억이 백지 상태라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시대의 정보를 알아야 했다. 에휴, 내 손이 문제지. 괜히 그 미친놈 말을 들어서 이제 어쩌나. 모시기는 쉬워도 보내기는 어렵구나. 그 후 며칠 동안 여인은 장경각에서 책만 읽었고 너는 장경각 문을 굳게 닫아 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는 노릇. 게다가 그녀가 곁에 있으니 더 이상 투입 수련도 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들통날까봐 말이다. 완전 끝장날 뻔했지. 그런데 곧 반전이 찾아왔어. 그날 당신은 용기를 내물었어.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말이 끝나자 깨달은 듯한 여자. 미안한 기색도 없이 사과하더군. 업무에 방해가 됐나 보네. 그리고는 다시 책을 보더라고. 아니, 참 뻔뻔하기도 하시지. 영체로 여기 버티고 있으면 제자들을 어떻게 드리냐고요. 당신의 표정을 본 여자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는 책을 휙 던지더니 그걸로 육신을 빚어냈지. 마지막엔 그 속으로 쏙 들어갔어. 그 수법에 당신은 멍해졌지. 세상에, 이게 무슨 신동력이야. 근데 외모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당신은 한참 고민하다가 어렵사리 입을 뗐어. 선배님, 얼굴을 좀 가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여자가 순순히 응했지. 손을 한번 쓱 휘두르자 얼굴 위로 면사가 씌워졌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뒤에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게 밤에 쉴 깨끗한 방 하나 준비해도 문제 있나? 당연히 없죠. 문제 없고 말고요. 당신은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걱정 마. 공짜로 있지는 않을 테니. 나를 마친 그녀가 손을 휘두르자 신비한 빛이 몸속에 스며들었어. 뒤이어 단전에서 영역이 뿜어져 나왔지. 기운이 단숨에 치솟더니 도곡 사중경에 도달했어. 그리고 당신은 그 빛에서 익숙한 기운을 느꼈지. 예시 가문 성지에서 느낀 거야. 말하자면 이 신비한 여자의 손길 한 번이 바로 성원 관정이었던 거지. 선배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편히 묵으세요. 여자가 욕심을 갖게 되고 얼굴까지 가린 덕분에 당신도 안심할 수 있었어. 사흘간 닫혔던 장경각 문을 열었지. 새로 들인 일꾼이라 둘러대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밤에 그녀를 깨끗한 방으로 안내했어. 선배님, 이곳이 좀 좁아서
불편하실지도 몰라요. 응, 정말 좋긴 하구나. 참, 앞으로 나를 선배라 부르지 마. 경가선자라고 부르도록 해. 그녀가 새로 지은 이름이었지. 그럼 경가선자님, 먼저 좀 쉬세요. 전 이만 물러갈게요. 잠깐, 너 왜 이런 성체를 수련하지?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 성체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 그리 놀랍지는 않았지만 대체 왜 묻는 걸까? 선자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 기억이 맞다면 천원 성체는 금기의 체질이야. 절대 완성할 수 없는 성체지. 결국 천도에 의해 소멸될 거야. 일종의 함정이라고 봐도 무방해. 그 말을 듣고 당신은 깜짝 놀랐어. 사실 늘 의문이 있었거든. 왜 나에게 칠생물겁이 내렸을까? 자신의 재능은 스스로 잘 알았지. 수백 년 수련에 겨울 도겁경인데 천재들과는 비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왜 칠생물겁이 온 건지 나중에 고서를 찾아보고 알게 됐지. 칠생물겁은 천도가 재능을 시기해 내르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모든 게 설명이 돼. 하지만 한창 침묵하던 당신은 그녀를 놀라게 할 말을 했어. 전 세상에 순리 같은 거 안 믿어요. 하늘이 나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범인의 몸으로 하늘을 깨부수겠어. 여인은 당신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듯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장생의 전설을 말했습니다. 세상이 열린 세 번째 시대인 우리가 혼돈기라 부르는 시대에 한 대능자가 있었는데 지구무상의 경지에 도달하여 천도와 직접 맞섰고 그 감시를 피해 장생계를 만들었습니다. 연인과 자식들이 천도의 제약을 벗어나 영생을 누리게 했죠. 그 말을 듣고 경가는 깨달았습니다. 장생계에는 천도도 없고 규칙도 없으며 제약도 없다는 것을요. 이론적으로 당신은 그곳에서 천원성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생계가 실제 하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장생계를 마음속에 새기고 경가 선녀와 작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식사를 가져갔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중요한 물건을 찾으러 떠났다는 것과 동시에 이곳에 머물면 당신에게 해가 될까봐 말없이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보라색 부적이 남겨져 있었는데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부적을 태우라고 적혀 있었죠. 이를 본 당신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선녀답게 겉은 차가워도 속은 따뜻했죠. 하지만 이내 당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먼 과거에서 그녀를 데려온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었죠. 여기에는 분명 큰 인과가 얽혀 있을 테니까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적어도 경가가 적이 아니면 됐죠. 당신이 모르는 의보 세계에서는 이역 대군이 갑자기 10개의 공세를 퍼부었고 북황역의 1차 방어선이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이 소식이 북황역주의 귀에 들어갔지만 그는 담담하게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며 물러가라고 명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영, 오셨으면 그쪽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죠. 다음 순간 보라색 낭포를 입은 남자가 허공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대체로 포기한다는 뜻이요. 그 말에 김수원은 멍해졌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작은 했어. 하지만 북광역이 뚫리고 방어선이 다시 좁혀지는 게 진정 그들이 바라는 국면이란 말이오.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결국 망포를 입은 남자가 침묵을 깼습니다. 어쩔 수 없소. 북황은 처음부터 버려진 곳이었으니 한대는 거대한 대역이었으나 기억에 침공에 밀리고 밀려 이제 고작 19개 구역만 남았소. 솔직히 말해 내가 오늘 온 것은 개인적인 용무 때문이기도 하오. 북황이 버려지는 건 기정사실이니 나와 함께 갑시다. 우리 조정을 대표해 그대를 정중히 초대하겠소. 지금 고대 성체들이 나타나고 대능자들도 속속 깨어나고 있소. 이는 거대한 변혁의 시작이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거대한 흐름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신선으로 승천할 수 있어. 그대가 되면 18역이 함락된 들 무슨 상관이겠소? 그 말을 들은 임수원은 한참 고민하다가 거칠애라도 해야 하지 않겠소? 라고 답했죠. 망포 남자는 잠시 멍하더니 이내 깨닫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럼 임평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겠소. 그 후 북황 전체에 역주의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북황역의 일요 세력 이상 모든 문파는 반드시 국경에 병력을 파견해 지원하라고요. 순식간에 북황역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번 침공은 예전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당신도 수련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밤이 되면
매번 장소를 바꿔가며 수련에 매진했죠. 그런데 오늘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숙주님, 축하합니다. 탐사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한 번 세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청남 대륙뿐만 아니라 모든 곳을 포함합니다. 검색된 정보는 숨겨진 비급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자라는 천지역 모일 수도 있으며 혹은 숨겨진 인과관계의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전에 왜 여러 번 투입을 반복했겠습니까? 알고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라 한 번에 목적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즉시 기형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중동을 찾았습니다. 장소, 완리 대륙, 시간, 180만 년 전 석조. 이것은 천지간의 가장 신묘한 신안으로 끝까지 수련하며 모든 허상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세상의 법칙과 진리를 통찰하게 됩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도와 이치가 교차하게 됐죠. 킵, 만약 이를 차지하고 싶다면 석족 넷째 부인의 태중으로 환생하여 그 아이의 중동을 빼앗아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한 당신은 망설임 없이 투입 조건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 본인, 장소, 완리 대륙, 시간, 180만 년 전 석족, 지속시간, 100년, 특정 조건, 석족 넷째 부인의 태중으로 환생할 것. 다음 순간 당신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100만 년 전의 완리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눈을 뜨는 찰나, 당신은 따뜻한 공간 안에 있었고 옆에는 한 아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은은한 금빛이 번쩍이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중동이 발현된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즉시 기세를 뿜어내어 그의 몸에서 중동을 빼앗았습니다. 잠시 후 중동은 당신에게 강제로 적출되었죠. 중동을 잃은 형제를 보며 당신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차원 성체 기운을 이용해 그의 육신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동을 잃어서도 그는 당대 최고의 천재가 될 수 있었죠. 드디어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서골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동생은 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부족의 장로들은 당신의 몸에서 강력한 재능을 감지했고 당신이 석족의 희망이 될 거라 예언했습니다. 동생 또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선천적인 영혼이 매우 강했고 육체는 어린 신수와 맞먹었죠. 당신과 석이는 많은 기대를 받으며 수많은 관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3살이 되던 해 가문 테스트에서 당신은 큰 재능을 보였습니다. 주먹 한 번에 만큰의 힘을 냈죠. 그런데 동생의 활약은 더 대단했습니다. 주먹 한 번에 3만 근의 힘을 냈거든요. 사실 이건 당신이 실력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영광과 관심을 동생에게 양보하여 그가 더 많은 자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수시로 서기를 따로 가르치며 수련 지식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신이 6살이 되었을 때 사촌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석호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 아이의 몸에 지존골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석호의 몸에 있는 지존골을 몰래 파내어 당신에게 주려 했죠. 그것은 중동을 필적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재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존골과 중동을 가진 미래라면 틀림없이 천존의 자리에 오르겠지만 당신은 이를 듣고 어머니를 단호히 거절했다. 중동은 그 자체로 무적의 길인데 어찌 남의 뼈를 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뿌리가 같은 형제 사이에 어찌 이리 모질게 구시는 건가요? 당신의 말에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의 어머니는 더는 석호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 사실 당신의 마음속엔 또 다른 걱정이 있었다. 병가에게서 옛 대능자가 천도 아래에 천도의 감시를 피해 구속받지 않는 세계를 열었다는 말을 들었기에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두 인과가 깊어지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시간의 강을 거슬러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0살이 된 당신과 동생 석이는 떠오르는 두 명의 천재로 칭송받았다. 석호도 어느새 철이 들어 두 사람을 형이라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다. 당신도 수시로 그들을 데리고 수련하며 맹수들과 싸우게 했고 잠재력을 끌어올려 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치를 깨우치게 했다.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치더라도 타인에게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의 모습은 당신을 아주 만족스럽게 했고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다. 어느덧 14년이 흘렀다. 당신은 신분을 숨긴 채 각종 천재 대전에 참가하여 끊임없이 우승을 차지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기회를 모두 두 동생에게 양보했다. 마음속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였다. 어느덧 당신은 17세가 되었고 1년만 더 지나며 서기도 성인이 된다. 이제 당신은 떠날 준비를 했다. 100년을 채우지 않고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수명 400년을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석족에 하루 더 머물수록 종족의 자원이 자신에게만 쏠린다는 것을. 그건 두 동생에게 너무 불공평했다. 그해 당신은 자주 암시를 주었다. 자신이 곁을 떠나더라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야 하며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하라고. 석족에 온 지 18년째 되는 해 석족은 서기의 성인식을 성대히 치렀다. 그는 석족의 눈부신 별이자 종족의 희망이 되었다.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이제 서기는 성격이 주후하고 매사에 겸손하며 침착해졌다. 일처리는 과감하면서도 절도가 있었다. 석호 또한 서기의 뒤를 이어 또래 중 적수가 없는 강자가 되었다. 이를 보고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당신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석기와 석호를 따로 불러냈다. 형은 이제 떠나야겠다. 그 말에 서기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반면 곁에 있던 석호는 참지 못하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아연 형,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다 컸으면서 왜 코를 훌쩍이고 그래? 우리 석호는 사내대장부잖아. 서기가 감정을 억누르며 울었다. 저희도 함께 가면 안 되나요? 그곳은 너무 멀어서 너희는 갈 수 없단다. 아연 형, 저도 따라갈 수 있어요. 절대 짐이 되지 않을게요. 제발요. 그냥 먼 곳으로 가는 것뿐이야. 죽으러 가는 게 아닌데 왜 그리 슬퍼들 하니?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어떤 순간에도 삶의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마친 뒤 당신은 뒤돌아 떠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아연 형, 어떻게 해야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죠? 그 물음에 당신은 멈칫하더니 손을 흔들어 보였다. 너희가 정말 아주 강해지는 날. 100만 년의 세월을 뛰어넘을 만큼 강해지면. 하지만 당신은 몰랐다.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형제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음을. 그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고 그때마다 몸에서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당신도 모르게 서글픈 감정이 들었다. 레아, 와, 살아는 있는지, 살아있다며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당신이 투사되는 동안 현실 세계에는 천지개 벽할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의 성지가 보낸 선발대가 전멸했고 북황역은 상층부에 의해 강제로 분리되어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다. 각 문파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북황역이 살 길은 오직 자구책뿐이었다. 많은 수도자가 문파를 떠나 세대의 성지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결국엔 세력이 충분히 강한 곳에 있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다. 한적한 호연종 안을 거닐던 당신은 오히려 기분이 무척 좋아짐을 느꼈다. 지금의 호연종은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해졌기에 남은 이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맞설 용기가 있는 자들이었다. 만약 호연종이 이 재난을 버텨낸다면 반드시 새로운 탈바꿈을 맞이할 터였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당신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이제 내 세력을 구축할 때가 되었군.